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40대입니다. 결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생각을 하니 세월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드네요. 결혼 기간만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새아들 중 맏이에게 시집을 간 맏며느리랍니다. 시동생들은 남편보다 10살은 더 어린 동생들이었고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시동생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이가 많으셨던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동생들을 데리고 와 뒷바라지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20대에 시집을 와서 중고등학교 남자아이 둘과 같이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제 친동생들처럼 대해주었죠. 그것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내내 가게일 보다가 집에 와서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당신 참 고생이 많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시집 와서 이런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혹시라도 동생들이 당신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지. 동생들을 이렇게 맡겨버리시다니. 여보,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일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잖아. 우리랑 사는 게 동생들한테도 더 좋고 그 시골에서 살면서 먼 학교까지 통학하는 게 더 힘들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서 사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도련님들 둘 다 집에 와도 밥 먹고 잘 시간밖에 없잖아. 말 안 듣고 싶어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도련님들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나는 든든한 장정 3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걸? 역시 우리 여보는 마음이 넓어서 좋아.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동생들도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밥도 챙겨주고 말이야. 자기 자식이어도 하기 힘든 일인데 당신은 살뜰하게 잘 챙겨주잖아.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내가 늘 고민하고 있다니까. 보답은 무슨? 솔직히 결혼하면서 시동생들이랑 살 생각하니까 나도 걱정 많이 했었거든? 근데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더 잘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잖아. 서로 더 조심하게 되니까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보답할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걸 감사하면서 지내자. 알았지? 당신, 우리 동생들 지금 공부 정말 잘하는 거 당신 덕인 것도 알지? 이거는 진짜 당신 덕분이야. 걔네들 집에서 통학했으면 매일 1시간씩 등하교해야 했는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걸어서 학교 가잖아. 거기다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줘. 주말이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이런 형수님이 어디 있어? 당연히 내가 보답해야지. 동생들도 나중에 커서 다 보답할 거야. 나는 다른 것보다 나중에 도련님들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외동딸이었잖아. 지금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가게 운영하면서도 나랑 같이 할 동생들 있었음 참 좋겠다 싶었는데 나는 당신이 정말 부러워. 그래서 나도 당신 가족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야. 남편은 새 아들로 북적북적하게 자랐지만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평생을 식당을 하시던 부모님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집에서 혼자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제 편이 든든하게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 아빠의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저도 부랴부랴 물려받았었는데 이미 그때가 가게를 운영한 지 50년 차였어요. 할머니에게서 엄마가 물려받고 다시 제가 물려받았던 곳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 의지로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 단골이셨던 시부모님 눈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거기다가 능력도 출중해서 고졸에 장사하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 비해서 저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은정아, 나는 너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돌아가신 사돈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은정이 너 같은 딸 한 명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상철이도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제 갈 길 가고 있지만 사실 난 은정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20년 넘게 너희 가게 가면서 지켜본 넌 항상 부모를 위하고 따뜻한 아이였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휴, 어머님, 제가 무슨 훌륭해요. 어머님 밖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다들 웃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더 훌륭하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했고 직장도 저보다 훨씬 좋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어떻게 제가 저렇게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싶을걸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셔서요.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공부를 잘하는 건 노력하면 그럴 수 있지만 심성이 좋은 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야. 너는 누구보다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란다. 상철이보다 솔직히 난 네가 너무 아깝지. 효심이 깊은 아이고 어른을 위해 줄 줄 아는 아이니까. 은정아,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싶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부담 아니에요. 어머님도 무작정 시동생들 챙기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동안 건강만 챙기시고 저랑 오래오래 보고 살아요. 아셨죠? 시동생들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세요. 결혼을 할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남편의 조건이 부담스럽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신다면서 정말 몸 하나만 오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죠. 나중에 여쭤보니 20년 동안 가게를 오고 가시면서 제가 크는 걸 보셨는데 제 심성과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심성이라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들의 자식보다 훨씬 훌륭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셨죠. 절 인정해주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서 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절 아껴주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도
저보다 더 장래를 신경 써서 치러주셨어요. 그 덕분에 전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외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시동생들은 전부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다들 사자 직업을 달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시동생들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면 직접 도시락도 싸주기도 했고 빨래도 다 해줬었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제가 담당하고 남편은 학비를 담당했어요. 그 덕분인지 시동생들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대학까지 모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둘째 시동생은 의사가, 셋째 시동생은 검사가 되었죠. 첫 월급 받던 날 시동생들은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카네이션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형수님, 저 오늘 처음으로 월급 받았어요. 제일 먼저 형수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카네이션이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지만 전 형수님한테 더 감사해요. 형수님께서 챙겨주신 교복이며 참고서며 아침밥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시죠? 형수님 고생하시고 저희 신경 써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형수님께 더 보답하면서 살게요. 도련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야말로 도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재미있었는걸요? 솔직히 애들도 태어나고 시끄럽고 정신 없었을 텐데 그런 거 한번 티도 안 내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저야말로 고맙죠.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애들 키우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 느꼈을 거예요. 도련님들 잘 되는 모습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저는 더 바랄 거 없어요. 도련님들 잘 자리 잡아서 좋은 짝 만나 사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도 딱 형수님 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항상 형한테는 말하거든요. 형은 절대 그런 사람 못 만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꼭 형수님처럼 마음씨 넓은 여자 만나서 꼭 소개해 드릴게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형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형수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말 저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형수님은 꿋꿋이 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다 같이 북적북적 지내면서 저도 오랜만에 가족애를 느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나저나 이제 짐 옮긴다고 하니 아쉽긴 아쉽네요. 그래도 10년 세월을 함께 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 있겠죠. 절 이렇게 항상 생각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직장 때문에 시동생들은 하나둘씩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하고 나서도 시동생들은 주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시동생들은 항상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 역시 시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거기다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정말 제 친가족과 마찬가지로 친밀해졌고 애틋한 마음도 생겼죠. 그렇게 잘 커준 시동생들은 어느덧 결혼을 할 때가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항상 시동생들은 동서들을 미리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두 동서들은 모두 전문의였어요.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있다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각자 집을 해주셨고
저희는 비슷한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막내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 모두 처음으로 시댁에 모였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가족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죠. 막내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정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우리 바람이지.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우리가 가고 나면 항상 큰형과 형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구나. 작은애랑 막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랑 막내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형수님과 같이 살았어.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형이랑 형수님이 다 해주셨지.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것도 그 덕이 있는 것이니 우리 애들이 형과 형수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도 이제는 가정을 꾸렸으니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점 명심하거라. 어머님, 그래도 저희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잘 될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들어보니까 자정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다가 거의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학교 갔던 것 같던데 어머님, 너무 형님 치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내 동서까지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형수님을 잘 챙겨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란 뜻에서 하는 말이란다. 우리 애들이 알아서 너희한테 말은 했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는 사이일 수 있으니 미리 내가 말하는 거란다. 너무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거라. 에이, 제가 오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나 막내 동서나 의사라서 서로 바쁘고 형님이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뭐. 형님은 식당 하시니 형님 나름대로 바쁘실 테고 저희야 뭐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남편들 형수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안 해도 남편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 어머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끔씩 말할 때면 동서는 왠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분란이 눈에 띌 정도로 보였어요.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 얼마 못 가 시모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은 모두 똑같이 동등하게 나눴는데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러 만났던 자리에서 동서들은 몫이 제대로 나뉜 것 같지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어머님 정말 재산 제대로 나누신 거 맞아요? 혹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유언 다르게 하신 건 아니에요? 형님이 어머님 병간호하셨으니 무슨 말 하셨던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해서요. 동등하게 나눴다곤 하지만 솔직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형님께 살짝 말해둔 걸 형님이 말을 안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동서? 맞아요. 형님이야 20년 넘게 어머님 옆에 계셨으니까. 동등하게는 무슨? 어머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형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야 며느리니까 남이라고 쳐도 자식들은 아들 셋인데 형님만 보고 재산 한쪽으로 몰아서 준 거면 좀 너무하죠. 솔직히 형님께서 남편들 뒷바라지 했다곤 하지만 재산이랑은 좀 별개 아닌가요? 동서들, 내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잖아. 어머님, 아버님 재산 이제 남아있는 거 많이 없고 애초에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나눠준 거야.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재산 동등하게 나눈 거고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동서들이 알아서 한번 알아봐. 나는 지금 알려주는 대로가 알고 있는 전부이니까. 동서들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동등하게 나눴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의심을 해? 아니, 형님이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냥 마땅히 의심할 만한 걸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형님은 나서서 어머님 병간호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재산 이런 거 어머님께서 똑같이 안 나누고 가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서 물어본 것 뿐인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수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아주버님한테 더 재산 많이 나눠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결혼하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재산 분할 저희한테 더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황당하게도 동서들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이 잘못됐다며 말을 꺼냈죠.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겨우 시동생들이 옆에서 말리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들을 보는 일은 더더욱 없어졌어요. 시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저희 집에 왔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였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동서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심지어 들어보니 시동생들이 오는 것까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나 남편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시동생들도 오는 걸 꺼려하니 남편은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너희끼리만 오는 거라고 해도 나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되니 까놓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재수 씨들이랑 같이 오는 게 어떻겠니? 다들 바쁘게 지내는 건 알고 있지만 나는 마지막 부모님 유언 어떻게든 잘 따르고 싶은데 너희도 자꾸 재수 씨들 눈치 보느라고 잘 못 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오해는 풀고 지내야 하지 않겠어? 우리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근데 바쁘다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어쩌겠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획 돌아버리는 걸 보니 참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싶기도 해. 이제 와서 어쩌겠어, 형. 내가 나중에 잘 얘기를 해볼게. 재수씨도 아마 우리 아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얘기 듣다 보니 둘이서 짝짝꿍이 맞는 모양이더라고.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여기 와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도련님. 괜히 동서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억지로 오는 건 저희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며느리고 며느리 입장은 제가 잘 알아요. 아무리 편해도 시댁은 시댁이니 동서들한테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형수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솔직히 형들이며 저도 이렇게 잘 된 것도 사실 형수님 덕이 제일 큰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도 우리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런 거 다 말을 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이해도 안 해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듯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 풀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동서들이랑 다투지 마세요. 우리야 벌써 함께 지낸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들어온 식구들이니까 저희가 더 이해를 해줘야죠. 그 뒤로는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있었던 가족 모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거리를 두기로 했죠. 그러던 중 둘째 시동생이 어느 날 몸살이 크게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병문안을 갔었는데 얼굴이 엄청 헬쓱해져 있더라고요. 퇴원을 도와주면서 저에게 제가 만들어준 육개장이 너무 먹고 싶다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얼른 장을 보고 열심히 만들어 시동생 집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음식을 보내자마자 동서가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말도 없이 왜 이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리 안 한다고 말하려고 이런 거 보내신 거예요? 참나. 저희 식당 관리하느라고 이런 음식 입에도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애초에 전화를 좀 해보시고선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냉장고에 어디 둘 곳도 없고, 음식 냄새 다 배겠네. 어머, 동서, 미안해. 나는 시동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그 생각만 하느라고 동서 생각을 못했네. 너무 미안해. 그거 그럼 내가 가서 다시 가져갈게. 밖에만 내놔줘. 동서한테 먼저 물어볼 걸 그랬다. 오늘 시동생 병문안 갔는데 너무 야위었더라고. 몸 힘들 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서 챙겼던 거야. 그래서 형님은 제가 제 남편 잘 안 챙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형님, 요즘 누가 육개장을 집에서 직접 끓여서 먹어요? 요즘은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건데 형님이야말로 우리 남편 건강 생각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먹으니까 남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난리죠. 형님도 그런 음식 좀 드시지 마세요. 음식은 가지러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제가 버리던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시동생을 불러서 집에서 식사를 하게 차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그 음식들 다시 바리바리 다 싸서 자기 친정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왜 그걸 친정으로 보내냐며 따져 물었더니 동서가 자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보냈다는데 그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원래 다른 개인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이 같이 개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축하 모임을 하던 날 남편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저만 서둘러 일을 끝내고 모임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 정말 축하해. 이렇게 병원 원장님들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인테리어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신경 썼다면서? 안 그래도 동서들 개원한다고 하길래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축하금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들 개원한 거 하시면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하시겠다. 아, 아주버님이 오늘 바쁘시다면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형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안 오셔도 괜찮았는데. 근데 형님, 일하다가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개원식인데 좀 신경 써서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시는 복장 그대로 오시는 건 좀... 아, 미안해. 내가 급한 마음에 일단 축하금 전달해 주려고 그냥 왔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모임 오신 분들이 다 갇혀있고 오시긴 하셨네. 아유, 이걸 어쩌나. 어쨌든 너무 축하해. 오래 안 있고 그냥 밥만 먹고 얼른 갈게. 일 끝나고 오느라고 나도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왔거든. 아니에요. 형님, 여기서 드시면 아무래도 형님도 불편하시니까 제가 좀 괜찮은 곳 알아봤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있고 눈치도 좀 보이고 하실 테니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동서들은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원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도로 방이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서 뭘까 싶어서 따라가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에서 좀 떨어진 순댓국집이었죠. 형님, 솔직히 저랑 형님이랑 이제는 그냥 남이지 않아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부모님 행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형님 전혀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지금껏 내내 눈치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좀 눈치 좀 챙기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축하해주러 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동서 시부모님 행세한다고 그래? 시동생들도 다 같은 마음인 거야? 동서네가 날 안 봐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시동생들과는 계속 볼 사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못 배운 장사치랑 겸상 못하겠네. 이래서 내가 못 배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말을 하면 들어쳐 먹어야 내가 뭔 말이라도 하지. 아우 진짜. 형님만 빠져주면 우리 집안 딱 수준 높은데. 형님, 눈치껏 어울리는 거 쳐드세요. 황당한 말을 남기고 가려는 두 동서를 보면서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던 것도 잠시 포복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포복절도하며 웃는 저를 보면서 동서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두 동서들 앞으로 제 명함을 내던졌습니다. 사실 전 식당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동서네가 개원을 한 건물도 건물주가 내놓기 전에 1년 계약으로 싸게 계약한 곳에서 개원을 한 거였어요. 동서네야 어차피 다음 건물주도 자신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생각 없이 임대료가 싸서 그곳을 선택했던 거였죠. 전 이번에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로 그 건물을 제가 구입을 하고 임대 비용을 좀 줄여주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동선의 태도를 보고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동서들은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걸 듣곤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죠. 그제야 동선에는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 처지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뒤늦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형님한테 못된 말 했던 거 정말 사과드릴게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부모님도 형님을 너무 예뻐하시고 남편도 형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형님 질투하고 있었나 봐요. 이번에 개원하면서 그래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만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맞아요, 형님. 저도 가족들이 너무 형님을 예뻐하셔서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저희 이번에 계약 연장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지금 옮길 여력도 없고 의료기기 비용도 다 못 갚았어요. 올해 임대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저희 지금 개원하면서 차림 비용만 벌 때까지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와서 이렇게 옮겨버리면 저희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동선에 참 웃긴다. 못 배워먹은 사람이랑은 겸상도 못하겠다고 했던 게 누구더라?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나는 못 배웠으니 다 받아줘야 하니? 나도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동서들한테 다시 임대해줄 생각 없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리고 거기 비워둘 거니까 동선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형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이거 개원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지금 나가면 이거 다 빚더미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희가 너무했던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보다 훨씬 잘난 건 너네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네 사정을 다 봐줘야 하냐고.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너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 뒤로 호박씨 까는 게 나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이래?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어쩐다 쇼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사실 처음에는 저도 동서들에게 어느 정도 혼을 주고 싶어서 말을 한 거였지만 남편이며 시동생들도 모두 절대로 계약을 연장해주지 말라고 말을 꺼냈어요. 시동생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얘기를 마구 쏟아냈죠. 둘째 시동생은 이미 동서가 사채하는 것 때문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대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참에 정리할 기회인 것 같다면서 말을 했죠. 결국 둘째 시동생은 증거를 제출해서 소송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동생은 당장 소송은 하지 못했고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해서 부당 대우를 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다들 이혼하고 별거를 하니 걱정이 컸지만 오히려 시동생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어떠한 조건 없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특히나 저는 말 그대로 남편의 동생들일 뿐인데도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었는데 동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대요. 단순히 형수인 저에게 못하는 것만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시동생들의 말에 저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 와이프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컸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성까지 다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실 적엔 그나마 생각하는 척 하더니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내 자기 친정에만 제가 잘하길 바라고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형. 와이프가 자기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아무 때나 가자고 하더니만 형네 집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대. 웃기지? 엄마 아빠가 유언한 내용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 집은 절대로 챙겨야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마치 난 가족이 없는 것처럼 하더라고. 형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건 저희 탓도 있어요. 아니에요. 동서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저랑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게 좀 충격이긴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막상 실제로 들으니 너무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버린 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났을 텐데 그나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리하는 게 낫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에는 그땐 더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형수님께는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우리 가족이 이번 기회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서들은 개원을 하면서 생긴 빚까지 더해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다른 개인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희는 매달 하던 모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시동생들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힘들어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Y가 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에 10살 딸과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하지만 제 딸과 행복이란 단어를 찾기까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믿고 끝까지 잘 버텨준 우리 딸 다정이 정말 고맙고 앞으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엄마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생기는 단순 증상으로 보고 있었고 다정이도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다정이 몸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자주 어지럽다는 말을 하고 피곤하다며 금방 지쳐서 누워버리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다 보니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냥 단순 빈혈이고 다정이 나이 때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다며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고 저와 딸을 진정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도 그런 말을 주위에서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넘기게 되었죠. 그런데 다정이 몸에 멍자국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어디 부딪힌 데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 건 없었다며 잠깐 스친 경우는 있었다고 하길래 조심히 다니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 병원 가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 아침에 씻기고 양치를 시키는데 잇몸에 약간의 염증이 생겼는지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입을 헹궜는데 생각보다 잘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신이 들었죠. 제 딸 다정이 몸에 정말 문제가 있구나. 제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생각하며 병원에 도착 후 검사받는 동안 마음속으로 제발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병명은 충격적이게도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했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아 다정이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건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진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다정이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발열도 자주 발생이 되었어요. 의사는 최대한 빨리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길 권장했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이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까 병원 다녀왔는데 다정이가 키가 크려고 해서 빈혈이나 발열이 생긴 게 아니었어. 의사 말로는 백혈병이라고 다정이가 현재 집중 치료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 듣게 되니 너무 힘드네. 병원에 최대한 빨리 입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내일 바로 병원에 들어갈 거야. 다정이 목소리 듣고 싶다면 바꿔줄까? 아니, 안 바꿔줘도 돼. 여기 일 끝나고 내가 직접 병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지금 트럭에 있는 짐을 내려야 해서 정신없으니까 내일 다시 통화하던가 하자. 중간중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자로 상황을 좀 알려줘. 남편은 화물트럭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도 없이 운전 일을 하며 저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장거리를 뛰는 게 돈이 좀 된다고 해서 한번 나갔다 오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며칠씩을 하고 들어옵니다. 거의 화물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잠시 내리고 적재함이 비어있을 때는 에어매트 설치해서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일단 화물트럭을 구입한 금액에 대한 대출빚과 아파트 건물에 잡혀있는 대출비 때문에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일이 잡히는 게 감사할 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침 병원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정이는 절차를 밟은 다음 병원에 입원을 했고 치료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정이가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알아보고 TV 본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볼 때 완치되기가 쉽지 않은 병이었어요. 우선적으로 골수 이식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죠. 의사는 골수 이식 받기 전에 항암 치료하면서 결과를 지켜보자고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말 같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닥치게 되니 참 안타까웠어요.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창문으로 밖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무서워하던지 치료 안 받겠다고 눈물을 엄청 흘렸고 어르고 달래서 어른들도 받기 힘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며칠 더 늦을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자식 일도 중요하나 남편이 일을 해야 저희가 먹고 살잖아요. 저도 다정이 백혈병 진단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 친정집은 그래도 다정이가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시댁 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일을 하시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에 받치면서 허리를 쓸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돈 될 만한 일을 하려고 연세도 있으신데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지 가리지 않고 일자리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혼자 일을 하신 지 거의 5년이 흘러갔고 시어머니 다정이 백혈병 진단을 받자마자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얼마나 몸이 약했으면 제가 저 모양 저 꼴로 태어난 거니?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대? 골수 이식 받아야 한다더만. 나이도 어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니? 골수 이식 그거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일단 기증자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돈은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다정이 보는 앞에서요? 저 모양 저 꼴이 뭐예요? 제가 약하니까 다정이가 약하게 태어난 거라고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백혈병도 유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친척분들 중에서도 백혈병 있다는 분 계시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전에도 그런 병명이 있었다는데 그걸 왜 저한테 숨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말을 하셨어야죠. 시어머니 아무 말 못하시곤 고개를 휙 돌리셨어요. 남편의 가족 이력 중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셨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친척분 중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과 상갓집에서 인사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남편 집안에도 동일하게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꽤 계셨습니다. 상갓집에 오신 분들과 대화하던 도중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상황이 제 딸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니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했다면 자식은 낳지 않았을 겁니다. 제 자식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병원에서 진료 가운만 입고 세상을 떠나게 하려고 힘들게 10달 품어서 태어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며 평생 가져가야 할 추억 만들려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모든 게 유전으로 발병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에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죠. 일을 마치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다정이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오래간만에 아빠를 봐서 그런지 무표정이었던 얼굴이 웃음 가득한 밝은 모습으로 변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다정이를 위해서 가지고 싶었던 인형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빠 사랑한다며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정이가 잠이 들었을 때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되니 한숨만 나왔어요. 친정에서 어느 정도 도와줬다고 했지만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가 더 움직이면 된다고 하지만 괜히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입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인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제 통장으로 한 분, 두 분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장기화되다 보니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가 되었고 서로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면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어머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들도 아닌 딸로 태어난 것도 화가 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는다고 다정이 보고 짐덩어리래. 병원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해도 굳이 오셔서는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데 다정이 어린 나이 아니야. 말귀 다 알아듣는다고. 그런 아이한테 싫어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셔야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좀 해서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도움되는 것도 하나 없는데 가뜩이나 힘든 사람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바쁘게 일도 해야 하는데 당신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는 맨날 투덜거리시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줄 알아? 죽지 못해 사는 거라고. 잠도 안 자고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맨날 제자리고 좋아지는 환경도 아닌데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후회? 누가 후회하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집안 백혈병 집안이잖아. 예전에도 몇 분 세상 떠났었다며. 그런데 나한테 그런 사실 숨겼고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 가지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남편과 저는 전화만 붙잡으면 싸우기 시작했어요. 몸이 떨어지니 마음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예민한 상태면 조심해야 하는 건데 둘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좋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개차반 같은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자식도 하나밖에 안 나오면서 그것도 하필 딸인데 백혈병까지 걸렸다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집안 내력에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냐고 말을 해도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자 결국 가정이 위기가 오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다정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 기증자가 나왔다는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안심하라는 의사의 말이 저에겐 어떤 위로의 말보다 좋았고, 친정집안과 시댁집안에 이 사실을 알리자마자 저희 부모님께서 다행이라며 정말 축하해 주셨어요.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을 수가 있는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도 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남보다 못하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정이가 제 팔을 잡더니 뜬금없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곧 무균실에 입실해서 골수이식 전에 몇 주 동안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해야 해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해도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병원에만 계속해서 있다 보니 많이 답답했었나 봐요. 그런데 때마침 의사가 다정이 몸 상태를 체크하려고 오셨고, 다정이는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길래 집중 치료 전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잠깐 다녀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에 그렇게 다정이를 차에 태우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밝은 웃음으로 풍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루빨리 골수이식을 받아 원 없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몸을 꽁꽁 싸매고 마스크도 한 다음 차에서 내렸는데 남편 화물트럭이 집 앞에 있더라고요. 일을 끝내고 잠시 집에 들른 것 같아 연락 안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다정이도 보살펴야 하고 기증자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에 그날은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 현관문이 열려있어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신발이 있었어요. 무슨 긴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다정이에게 조용하라고 얘기한 후 작은 방에 조심스럽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문틈에서 둘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니, 태환이도 백혈병에 걸렸다고? 이제 4살인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걸릴 수 있는 거야? 일을 어쩐다? 돈은 잘 전달해주고 있고? 네, 제가 벌은 돈 전부 태환 엄마한테 주고 있죠. 그래야 우리 아들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중으로 겹쳐서 그동안 정말 골머리 썩었다니까요. 일단 어머니와 대화 좀 하려고 집으로 부른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우리 새며느리는 아들 낳았잖아. 곧 좋은 결과 올 거다. 그나저나 다정애미랑 이혼은 언제 할 거니? 일단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래도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한 다음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 확실하게 잘 숨기고. 그래도 나는 딸보다 아들이 좋지. 시간 없다. 일단 빨리 입원시키고 경과를 지켜보자꾸나. 둘의 대화에 제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몰래 만나던 여자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4살 된 자식에 그 애마저 백혈병에 걸렸다니. 무슨 유전자가 저주받은 유전자도 아니고 죄다 싸질렀다 하면 이런 병명을 얻게 된 건지 너무나 충격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문을 박차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 엄청 당황한 눈빛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바람 피운 여자 어디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남편은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와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새로 들인 마누라가 자기를 훨씬 잘 위해주고 거기에 더해 자기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기 아들 백혈병 고칠 거라며 저에게 더 이상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주지 못할 뿐더러 그동안 사랑으로 함께 키운 줄 알았던 다정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다정이가 제 옆에서 그 말들을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러게 왜 딸을 낳아서 이런 고생 시키냐며 저를 밀치고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남편 팔을 붙잡으며 절대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 대화 좀 하자고 흥분한 남편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랑 다정이 팔을 붙잡고 작은 방으로 밀쳤어요. 그러더니 문을 쾅 닫더니 무거운 물건들을 문 앞에 갖다 놓기 시작했고 문 열라며 난리를 쳐도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저와 딸이 못 나가게 문에다 못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며 타닥타닥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창고에 있던 가정용 용접기로 문과 문 사이를 못질한 부분을 용접하기 시작했고 제 딸에게 들어가는 수술비가 아깝다면서 그동안 벌은 돈 나눠주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현관문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정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가쁜 숨을 내쉬면서 힘들어했어요. 방문을 아무리 힘들게 밀쳐도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아 뒤를 돌아봤는데 창문으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창문을 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2층이라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제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 뛰어내리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위치를 알려준 다음 갇혔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매달려 심호흡 한번 하고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바닥이 잔디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가 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는지 어지러웠고 지금 아니면 잡기 힘들 것 같아 남편 화물차로 있는 힘껏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천막을 들추며 올라타려고 하는데 비명소리와 함께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물칸에 설치해둔 에어매트에 시어머니와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품에는 남편의 자식을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화물차에서 내리더니 제 목덜미를 잡고 저를 땅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등 쪽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숨이 멎을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인상을 쓰며 힘겹게 일어나 남편을 붙잡았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자 사자 덤비며 버틴 결과 경찰이 도착했고 저와 딸을 문에 가두고 용접한 부분과 저를 밀치며 몸에 상해를 입힌 행동들에 대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경찰은 집에 들어가 제 딸을 꺼내주었고 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까부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길래 그게 뭐냐고 물어보자 다정이가 백혈병이 걸리기 전에 남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같이 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골수이식 끝나고 완치가 되면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다며 이식 받기 전에 함께 놀이공원 간 사진 보고 싶어서 집에 오고 싶다고 그랬다는 가슴 아픈 말에 결국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한 것 같아 일단 정신 차리고 다정이 다시 차에 태운 후 병원에 도착해 다시 입원시킨 후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 절차를 밟았어요.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딸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남편에게는 감금죄를 물어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썩게 하고 싶었지만 그건 제 능력 밖이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완전한 남이 되었고 다정이는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고 있지만 점점 좋아지는 몸 상태를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의 자식은 골수이식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증자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해 기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그 여자의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에 대한 죄를 받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빚 때문에 지내고 있던 집을 팔고 쪽방촌에서 아버님과 함께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들로 인해 인생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오히려 속이 더 홀가분하네요. 지금의 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며 남편은 40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8살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충격적인 그날의 사건이 벌써 5개월이나 흘렀네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남편에겐 시누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차이가 무려 8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댁 집안에서 엄청나게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버님께선 그래도 엄하게 대하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무조건 감싸고 돌기만 하니까 결국 엄청난 문제가 터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만 하면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죄다 일러바치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남편도 두 손 두 발 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이 퍽 하면 공주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제 눈엔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승무원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복직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더 문제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뉴스에서도 나왔던 사건들 때문에 그건 또 싫다고 얘기하면서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만큼의 금액을 줄 테니 갑자기 저희 엄마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시누이 신랑 집안도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봐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차라리 승무원 일 그만두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절대 싫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주부이신 엄마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왜 그런 걸 해준다고 그래요? 잘 해줘도 좋은 말 듣지 못하는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거절하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유, 말도 마. 매일 전화 온다. 곧 있으면 복직해야 한다며 사람을 어찌나 불안하게 만들던지. 베이비시터가 받는 금액보다 좀 더 쳐준다고 가족끼리 부탁한다는데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면 너한테도 더 잘할 거 아니야. 정 힘들면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할 테니까 당분간은 도와주는 걸로 하자.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지. 결국 엄마는 시누이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정 상하지 않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건 신경 써서 해줬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한테 자주 전화했어요. 별 문제 없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있었고 집안일도 손봐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시누이도 적지 않게 돈을 줬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접어들면서 시누이와 엄마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주말에 모두가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누이와 엄마가 상당히 친해 보였어요. 보기에는 좋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속으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복직을 했으니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아이를 봐줘야 할지 기약이 없었어요. 말로는 어린이집 갈 정도만 봐주면 된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저희 엄마가 말은 안 하지만 예전에 주방일 하면서 서빙하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허리를 다치셨어요.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힘든 내색 하나 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분위기 좋은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너무 엄마 칭찬만 하다 보니까 듣기가 좀 거슬리셨는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그렇지 나도 마음 같아선 손녀 안 봐주고 싶겠어. 다둥께서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육아하다가 허리 안 좋아졌으니 치료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시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했어요. 기분 상한 건 아니죠? 고생하고 계시니 많이 드세요. 그래야 또 우리 손녀 열심히 돌보죠. 엄마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고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세요. 고생하는 장모님 지금 비꼬는 거예요? 아기 돌봐달라고 매일 전화할 땐 언제고. 고생하셔서 이런 자리 마련한 건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신우이가 그만하라고 중재했어요. 시어머니 편 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기를 돌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다시 가라앉혔고 이런 말 듣고 있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집에 들어가 엄마와 전화통화하면서 그만하라고 얘기했지만 몇 달간 엄마가 아기와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었던 건지 그냥 이해하라는 말을 하곤 넘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신우 신랑이 일을 쉬다 보니 평일에만 아기를 보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제가 엄마와 함께 주말에 바람 좀 쐬려고 호텔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전화 와서는 대뜸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수화기에서 들려온 내용은 신우 신랑 직업이 영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꽤 큰 건을 작업하고 있었나 봐요. 느닷없이 골프 약속이 잡혔다며 아기를 봐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월급을 한 달치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항시 대기를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뺏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기 돌봐주기로 했을 때 주말에는 무조건 쉬는 걸로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고모부가 아기 안고 골프 치면 되겠네요. 우리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처음에는 무조건 다 맞춰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게 주말에는 항시 대기를 하라고? 여기가 무슨 군대예요? 사람이 말이야 적당히 할 거 아냐. 뭐라고요? 내가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꼬박꼬박 주는데 당연히 이런 권리 행사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주말에도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만 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다른 약속을 잡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큰 계약이기 때문에 성사시켜야 한다고요. 지금 빨리 와서 다민이 데려가세요.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었고 저희에게 결정은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신우 신랑이 엄마에게 전화 와서는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고 있었네요. 남편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 전화를 뺏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알겠다고 얘기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신우이 집으로 출발하자며 남편 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는 아기랑 함께 호텔 가면 되지 않냐고 괜찮다며 쓴웃음을 지으면서 서둘러 출발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엄마는 큰 싸움이 일어날까봐 저와 남편이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우 신랑이 빠르게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뒤에 엄마가 아기용품 이것저것 한 짐 챙기고 나왔어요. 남편은 빠르게 차에서 내려 엄마가 들고 있던 짐을 차에 실어줬습니다. 결국 좋은 곳에 놀러 가는데 아기를 데리고 가야 했어요. 급하다는데 당연히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부탁을 할 때는 정중하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신우이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무조건 월급 주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나갔습니다. 호텔에서도 엄마는 아기를 돌봐줬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이 8살이라서 남편이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고 제가 엄마와 함께 아기를 돌봐줬습니다. 새벽에는 어찌나 칭얼거리던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난리를 쳤고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엄마와 제가 아기 번갈아 가며 돌봐줬네요. 쉬러 간 건지 극한 체험하러 간 건지 모를 정도로 주말 여행이 정말 힘들었어요. 신우이는 벌써 집에 도착했는지 언제 오냐고 전화가 왔고 저희도 때마침 거의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계속 칭얼거려 엄마가 살펴보니 기저귀가 꽉 차 있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엄마가 신우에게 아기를 건네며 차에서 오는 길에 지금 막 볼일을 본 것 같다며 얘기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동안 아기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신우이 차에 있는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신우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막말을 퍼부었고 이 시간 이후로 아기 돌봐주는 일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혼나야 하는 건 당연했어요. 엄마 편하게 여행 좀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고생만 엄청 하고 왔으니 남편도 화가 날만 했었죠. 한참 동안 신우와 싸우면서 난리를 쳤어요. 이번 달까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베이비시터라도 알아보게 시간을 달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신우에게 정말 많이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나중에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며 신우를 대신해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는 사람 구할 때까지는 봐주겠다며 아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런 환경에 아기가 자란다면 좋은 영향은 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엄마는 다음 날에도 아기를 보러 갔고 신우와의 냉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그 기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엄마는 별말 안 하고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말일쯤 되었을 때 사람을 구하게 되었어요. 다음 달부터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만 아기를 돌봐준다면 엄마의 할 일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무리가 있었는지 허리 통증을 호소했어요. 아기가 안긴 상태에서만 잠을 자려고 해서 아기띠를 하고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했죠. 결국 한의원을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낼 수 있어서 월차 쓰고 그날 엄마와 함께 아기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녁에 신우가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아기도 한참을 칭얼거리다가 지쳤는지 잠이 들어버렸고 엄마와 저도 신우가 올 때까지 눈 좀 붙이고 있었습니다. 신우 신랑은 집에 매일 오지만 저녁 9시 이후에나 들어와서 엄마가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같이 다시 아기를 봐야 하니까요. 아빠가 집에 있기 때문에 엄마도 따로 살림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만 그동안 거의 엄마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인데 아기가 푹 잠이 들었을 그때 하필 엄마 핸드폰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놓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고 아기가 깨고 말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아기를 안고 진정시키는 동안 엄마는 아빠와 통화를 끝냈어요. 엄마에게 좀 더 쉬라며 제가 안아주고 있는데 아기가 제 품과 엄마 품을 알고 있는 건지 뭔가 불편한 표정을 계속 내비치며 칭얼거렸습니다. 결국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자마자 다시 잠이 들면서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엄마는 거실에서 아기를 안아준 상태로 푹 잘 수 있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저도 너무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렸고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자 급하게 밖으로 나왔는데 신우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신우가 술을 좀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신우가 술이 좀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빠르게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신우가 엄마를 다급하게 주방으로 부르면서 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젖병 소독한 거라고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젖병이 죄다 얼룩이 져 있잖아요. 요즘 들어 설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는데 소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다민이가 설사를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말을 안 하고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나 봐요? 애도 키워보셨으면서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면서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마음에 들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 달은 일을 너무 못해서 월급 다는 못 드리고 절반만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보자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물로 보이니? 부탁해서 도와줬더니만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필요할 때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더니 이 집 사람 구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대해? 내가 돈 보고 도와준 줄 알아? 가족이고 사정이 딱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 마음을 짓뭉개면서 상처를 주는 게 가족으로서 맞는 거야? 내일부터 오지 않을 테니까 공항에 데려가서 돌보던지 알아서 해. 나도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신우는 꾹꾹 눌러왔던 엄마의 감정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화가 정말 많이 난 듯 보였고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훈계질이냐며 분노하더니 신우 옆에 있던 분유통을 엄마 얼굴에 던져버렸고 엄마는 비명을 지르더니 코를 부여잡았습니다. 분유통이 무게가 꽤 있는데 그걸 엄마 얼굴에 던지게 되면서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달려가 신우를 패대기 치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일단 엄마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부축해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신우가 어딜 나가냐고 저희를 붙잡았어요.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신우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눈이 풀려서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던 신우가 아기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아기가 그대로 방치될 것 같다며 그 와중에 걱정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결국 엄마는 입원 절차를 밟게 되었죠.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 가만두지 않겠다며 신우 집으로 향했는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이런 문제에 신우 신랑이라도 얼굴을 내밀어 사과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둘 다 잠수를 타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코뼈가 부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봤으면서 시어머니 정말 생각 없이 막 내뱉은 말에 제가 도저히 정신을 바로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사람을 구한다고 말을 해서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그냥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눈 딱 감고 봐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이게 뭐예요? 괜히 다치기만 하고 다음날 이런 상태로 아기 볼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면 제 딸이 잔소리 좀 해도 한기로 흘리면 되는데 맞받아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니 듣자 하니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맨날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정작 사고낸 장본인은 얼굴 내비치지도 않고 아기 봐주니까 마음 놓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어머님은 어쩜 생각 없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신우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딱 어머님 판박이네요.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참을 파네. 문을 잠그고 전화도 꺼나요?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하는 짓도 어쩜 이리 똑같아요?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신우가 정상적으로 자라죠. 맨날 오냐오냐 하고 키우니까 이 모양 이 꼴 난 거잖아요. 시어머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기분은 나쁘셨는지 잘한 게 없으니 분유통으로 얼굴 맞은 거라며 신경을 건들자 남편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병원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었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아기 데려가라고 하니까 충격적이게도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기는 무슨 죄라고 제대로 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니 참 씁쓸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저는 엄마 곁을 지키며 아기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빠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먼저 들어가 보시라고 말을 하곤 엄마와 단둘이 남았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엄마가 입원을 5일 정도 해야 한다길래 저도 그 기간 동안 일을 뺄 수 없어서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후 다음 달 월차를 앞당겨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참을 수 없다고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는 일단 아기가 어느 정도 커갈 때까지는 상황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는 미련한 말만 계속 하길래 도저히 답답해서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곤 그날 하루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아기를 안고 신우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차장에도 차가 없는 걸 봐선 딱 보니 새벽같이 공항으로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더 늦어지면 비행기 타고 가버릴 것 같아 빠르게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도착을 하고 신우를 찾으려고 고객센터로 가려고 하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타이밍 좋게 신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신우와 대화를 하는 게 보였고 옆에서 숨어 지켜보고 있는데 시부모님 복장이 여행 가려고 한껏 멋을 낸 옷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캐리어까지 준비되어 있는 걸 보니 신우가 승무원이니까 가족이 항공편을 이용하면 싸게 할인받아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잡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날에 별 문제 없었으면 시부모님 저희들 몰래 여행을 떠났었겠죠. 참 어이가 없었어요. 누구는 허리가 부서져라 아기를 돌봐주고 있는데 여행 갈 시간은 만들 수 있고 아기를 돌봐줄 시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게 너무 황당했었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족들이었어요. 남편 말곤 죄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뱃속에서 남편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머리채 잡으려고 준비하는데 아기가 칭얼거렸고 기저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게 되었고 빠르게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한쪽 손에 구수한 냄새가 담겨있는 아기 똥기저귀를 가지고 달려가 신우와 시모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기를 데리고 바로 앞에 나타나자
엄청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기를 아버님께 툭 건네주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똥기저귀를 조심스럽게 펼친 다음 시모 얼굴과 신우 얼굴에 마사지하듯 문질러 줬습니다. 공항이 아주 난리가 났고 비명소리에 발칵 뒤집혔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여행 갈 시간은 있고 아기 볼 시간은 없냐며 앞으로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 또한 여행 갈 때 아기 데리고 여행 한번 가보시라며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신우에겐 엄마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긴장하고 있으라며 경고를 주고 뒤돌아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한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를 취했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구속시키고 싶었지만 엄마가 워낙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병원비와 합의금 받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오는 사람마다 신우와 마찰이 생기면서 회사에서도 아예 거절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게 되면서 이미지가 중요한 승무원의 자격에 타격을 심하게 입게 됨과 동시에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까지 맞물려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과 신우와의 관계를 완전 단절시켰어요. 2번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않을 거라며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 현재 엄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버님께 오는 문자로 어느 정도 소식을 듣고 있는지 신우의 집이 어렵게 됐다며 신우 신랑이 영업을 하러 갔었던 큰 손들이 전부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못된 심보를 가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모든 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벌받아야 마땅하죠. 하늘이 내려준 처벌인 것 같습니다. 2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신우가 남편에게 문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과거의 자기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돈 좀 빌려달라고 문자가 왔었답니다.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까지 가져갔지만 모자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고 얘기했고 저 또한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네요. 분명 도와줘도 숨통이 트이는 그날 다시 잡아먹으려고 할 게 뻔합니다. 이대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가족관계에 대해서 난감한 상황이 와도 거절할 건 확실하게 거절하세요. 나중에 도와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